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청춘하고 오늘 아마 문학 정도는 다 끝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규방 가사입니다. 가사예요. 네. 가사 작품 중에서 규방 가사. 규방이 이제 여성들이 기고하는 방을 예전에 규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쓴 가사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규방 가사로는 우리가 규원과 같은 작품이 있죠.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이제 회환적이고 애상적이죠.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화자가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제는 그렇죠. 바로 남편과 사별한 아픔과 아픔과 청산 과부가 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적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혼자 된 그런 외로움, 슬픔 이런 걸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청춘 과부가입니다. 알겠죠? 이것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이제 규원과 같은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허난서론이 쓴. 알겠죠? 그래서 규원과 같은 작품과 이 작품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바로 뭐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이 작품은 이제 뭡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알겠죠? 그랬는데 이제 뭐 운명의 장난인지 어쨌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알겠죠? 그래서 청산 과부가 된 그런 신세라면은 허난서론의 규원과 같은 경우는 아예 남편이 여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도 보면은 허난서론이 그 홍길동전을 지은 그 허균의 누나거든요. 누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성임에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배움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동생과 함께 스승을 찾아다닐 정도로 배움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이제 허난서론의 이러한 재능을 질투해가지고 허난서론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두 작품의 이제 화자의 처지면에서는 두 작품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손 인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하다. 우리가 인생무상이라는 말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내 뭡니까? 사정이, 삶이 굉장히 어떻다? 굉장히 허무하다. 라고 지금 화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상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인생 무상을 느낀다. 허무함을 느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못할러라, 빈집 살림 못할러라. 자, 여기서 보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 그치? 무슨 구조?
AABA 구조를 취하고 있죠. AAB.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현대시에서 보면은 박두준이 해 있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렇지? 고전 작품에는 이제 청산별고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구조를 AABA 구조라고 하고, 그렇죠? 지금 화자는 무슨 살림을 빈집에서의 살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왜 집이 비어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치, 바로 뭡니까? 남편 없이 기거하는 여인의 삶을 이렇게 빈집 살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얼거스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라는 거죠. 즉 얼굴에 얼근 자국이 있든 색이 얼굴 색이 검든, 그치? 뭡니까? 이렇게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건 부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견유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 섰고, 자, 견유직녀성 얘네도 둘이 서로 마주 섰대. 그치? 그럼 이거는 화제의 처지가 어때? 같습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반대. 그치.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렇게 네모치는 소재들은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는 소재라는 거죠. 즉 어쨌든 견우와 직녀도 살아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만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견우와 직녀를 나타내는 견우 직녀 성별도 역시 바로 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규원가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7월 7석 1년에 하루는 이제 그 뭡니까? 잊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는데 내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면도 뭐 표현적인 면에서 규원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섰고 용천검 태하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고, 자, 얘네도 역시 화제의 처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반대. 그쵸? 얘네도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쵸? 나 날짐승 길버러지 다 각각 짝이 있건만, 자, 그래서 날짐승 길버러지도 전부 다 어떻게? 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 그치? 네. 너도 짝이 있을 거야.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전생, 차생. 전생은 이전의 삶, 차생은 이후의 삶이란 말이야. 그치? 네. 일종의 여기에서는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렇게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 했더니, 이건 이제 젊은 시절 결혼할 때 남편과 했던 약속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제 그 뭡니까? 아내만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잖아. 그치? 그렇게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뭡니까?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늙을 때까지 자식을 낳고 잘 살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더라? 하느님도 무정하고 기운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남편이 일찍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불행. 불행 뭐 하늘? 그렇지, 바로 일종의 운수가 나빠서. 그렇지? 그렇죠. 자, 그래서 꼭세로 표시합시다. 하느님도 무정하고부터 귀신조차 사정없다까지 꼭세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임과 사별한 원인을 외부적으로, 그렇죠?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즉 일종의 운명 탓이고 귀신이 시기를 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남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남군의 모습을 이렇게 뭡니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열거의 방식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편의 다재다능함과 준수한 용모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정한 우리 남군, 사랑하던 우리 남군,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에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무슨 나이가 그리 많아서 청산에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즉 남편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지.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바로 뭐다?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다. 즉 이 남편은 허난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게 바로 뭡니까? 굉장히 다정했었던, 잘생기고 키도 크고 굉장히 다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운명이 그렇든지 어떻는지 어쨌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화자는 사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삼생용분 아니런가 사주팔자 그러한가. 그렇죠? 삼생용분도 이제 그 뭡니까?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은 부부의 인연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 사상과 이런 우리 민족 전통의 사상이 드러나죠. 알겠죠? 그리고 사주팔자 그러한가라는 건 운명이 그러한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미 부부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작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부질없는 인의 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라는 거.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기왕 결혼했으면 차라리 오래라도 살았으면, 그치? 내 심정이 이렇게 뭡니까? 안 좋지 않았을 텐데 내 삶의 심정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심회로다, 심회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그쵸? 자, 여기서도 역시 심회라는 말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의 느낌이로다, 마음속의 느낌이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그만큼 내 깊은 절망이 어떻다? 굉장히 그치,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을 이렇게 비유해서 바다의 깊이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태산같이 높은 심에 상사로다. 서로를 그리워하는구나, 서로를 그리워하는구나라는 거죠. 알겠죠? 자, 상사하던 우리 남군 어이글이 못 오는가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도 이런 못 오는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동사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연히 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뭐가 형성된다? 그렇지. 그리고 의미를 강조해 주죠. 그래서 상사하던 우리 남군 어이글이 못 오든가,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든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삼천리, 약수 삼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와 저 남편과의 그렇죠, 일종의 단절감 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약수는 이제 중국 고사에 나타나는 이제 그 상상 속의 강이에요, 알겠죠? 좀 비슷하긴 한데, 알겠지?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약수는 어떤 강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장애물 얘기할 때 고전에서 약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수는 무슨 강이냐면은 그 너비가 3천리나 되는 굉장히 큰 강이야. 이게 3천리면은 천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1200km 정도 되는 넓이가, 강의 넓이가. 알겠습니까? 바다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강인데, 알겠지? 근데 이 약수는 특징이 뭐냐면 부력이 너무 약해서 깃털조차 가라앉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건너는 게 불가능한 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감을 얘기할 때 약수라고 하는 장애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만리장성 가려서 못 오는가 해서 만리장성도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약수의 단절감 1이라고 해놓고 만리장성도 단절감 2라고 해놓읍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됐죠? 자,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황계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오시려나. 자, 금강산이 평지되어 물 밀어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자, 꼭세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치? 그치? 그죠? 잠깐만. 그치.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이 평지되고 병풍에 그린 그림이 그치. 닭이 돼서 꽂고 울면은 님이 올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아닌가요? 즉, 그래서 바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고 일종의 사별화 이미 돌아올 수 없다는 일종의 비극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뭡니까?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면은 이제 그 고려가의 작품에 보면 그 뭐 정석가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정석가는 의미는 좀 다른 게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님을 잊겠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잊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뭡니까? 님을 다시 만나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은 이꼴 쉽사리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 인식이 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어이글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 다 타간다.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끓여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째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꺽쇠로 표시합니다.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째부터 한강지수 되었구나까지. 그죠? 그래서 창자마다 이제 맺힌 시름이 물이 썩어가지고 이제 그게 눈으로 솟아날 때 9년지수, 그죠? 오랫동안 이제 뭡니까? 계속되는 큰 홍수가 되었고 그 눈물이 한강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진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울어서? 아니요. 그치,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죠? 맞아.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된 상황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슬픔의 크기를 그렇죠? 이렇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런 점은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려 한시 중에 보면은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정지상의 송인에 보면은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 것인가? 해바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위해서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마다 와서 이별로 슬퍼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내 슬픔이 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품과 이런 연관성을 잘 아는 게 사실 이런 병정부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형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청춘과부가 하고 함께 실려있는 사설시죠. 갈까보다 말까보다라는 작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엄청 짠데요, 이거. 이거는 사설시조니까. 아, 그렇죠. 자, 이거의 갈래는 사설시조죠. 네. 그렇죠.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역시 애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바로 임에 대한 그리움. 자, 특징은 첫 번째, 열거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습니까? 열거를 사용한 점은 앞에 작품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용한 방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는 바로 뭡니까? 열거법을 사용한 게 바로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그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렇죠? 특징 묘사.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남편의 그런 특징을 묘사할 때 열거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열거법을 썼다는 점은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자연물과 화자를 대비합니다. 대비해서 표현을 하죠. 이런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대꾸의 형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운륜을 형성을 하고 있죠.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갈까보다 말까보다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라는 거지, 그치? 자, 갈까보다 말까보다 하는 것은 갈까 말까 하면서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고민? 그치, 바로 일종의 화자의 망설임이 드러나죠. 그죠? 일종의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무슨 뜻이야? 가겠다는 거죠. 그치, 바로 이중부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라고 하는 것은 이중부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쵸? 바로 일종의 뭡니까? 바로 반드시 임을 따라 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지. 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곱잡아 여들의 80리를이라는 거지, 그치? 점점점 내가 가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요. 그치, 80리를. 그래서 여기서는 점침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 따라가. 그렇죠. 임을 따라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여기서 나오는 이 80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바로 뭐다? 바로 이곳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가 감내해야 할 그렇죠. 할 고난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고전 작품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한 달도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런 표현하잖아. 그치? 그만큼 하루 12때, 하루 왼종일, 한 달 30날, 한 달 내내 님이 그립다라고 해서 자신님의 그리움의 정도를 이제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듯이 이 사람도 지금 바로 뭐다? 자신이 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고난이 이만큼 크지만 그래도 어떻다?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천 가지 만 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말은 뭐다? 천 가지 만 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도 열거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어떠한 이렇게 뭡니까? 나를 위협하는 것들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치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열거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바로 어떤 부정적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무라도 은행나무 그죠? 자 은행나무 내놓치도록 합시다. 그죠? 은행나무는 자연물과 그렇지 음량을 분하여 마주 섞고라는 거야. 그렇지? 자 이 네모친 것들은 역시 또 화재의 처지와 어떻게? 대비돼. 그쵸 화재의 처지와 대조가 된다는 거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량을 분하여 마주 섰고 돌이라도 망구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는데 자 망구석 역시 네모쳐놔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화재의 처지와 대조되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의 팔자는 왜 그리 주체가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나 못 살겠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임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싶지만 그 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화자의 처지 임과 이별한 처지 그렇죠? 나타내는 작품 갈까보다 말까보다 라는 사서시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글 보도록 합시다. 신용복의 수필이죠.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수필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 수필이고 그 다음 서간체 편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서간체 수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쓴 기행 수필입니다. 자 성격은 비판적이고 사색적,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주제는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도전 아니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특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자, 바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글쓰기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신용복의 수필들을 살펴보면 이런 편지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뭐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작품이라든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편지 형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특정한 인물처럼 나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자 전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소나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나무는 바로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를 이루는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자, 구체적 체험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바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성공기가 그렇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쵸? 자,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첫 번째는 그쵸, 바로 편지를 받는 특정 독자, 편지를 받는 특정 대상, 일종의 정해진 독자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은 누구일 수 있다? 편지를 보내는 글을 읽는 독자, 그렇죠?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로도 볼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동시대의 현대인들 모두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 엽서를 띄웁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글은 바로 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친근감을 높여주는, 독자와의 친근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바로 뭐다? 소강리 소나무 숲이라는 곳에 지금 가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바로 뭡니까?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밑줄 치자.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경이로움을 느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었던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라는 거. 자, 꼭새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바쁘게 뛰어다니는부터 뭡니까?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까지 꼭새로 표시했습니까? 거기 뛰어다니면부터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까지 꼭새로 표시했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대조. 그치,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즉,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는 우리들과 소나무를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소유나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 나무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신발 한 켤레의 토지라고 하는 말이 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바로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땅을 뭘로 신발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렇죠? 즉 나는 어떻다? 소나무보다 훨씬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즉 이 글쓴이는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밑줄 칩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다.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비유. 비유 중에서 지규죠. 알겠습니까? 지규라. 근데 여기 또 은유도 쓰였어요. 소강리 솔숲은 뭡니까? 그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은유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독자의 삶을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성찰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미리 이제 스포일러를 해주면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지? 그 모습과 이제 사실 호응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소강리 소나무 솔숲이 바로 뭐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엄한 스승과 같이 보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스승에게 혼나서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그쵸? 자, 별 한 개. 자, 이건 바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나타내는 소재의 첫 번째죠. 자,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그렇죠? 소나무 한 그루. 이것도 이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사실 서울에서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그 소나무숲. 그치, 바로 소강리 소나무숲과 대비가 된다는 거죠. 숲과 대비가 되는 곳이고 뭡니까? 이 글을 쓴 그 서술자가 살고 있는 글쓴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곳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보다, 즉 별이나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경복궁의 복원에부터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건 좋지만 자연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치, 바로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그런 삶을 위해서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벌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구체적 수치를, 그치? 제시를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것은 이를테면부터 마찬가지입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즉 경복궁 복원에 이런 어마어마한 소나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그치, 바로 뭐다. 여기서는 경복궁 복원에, 그렇죠? 엄청난 소나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합시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지금 이 글쓴이는 소나무를 보고 있다가 바로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소나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논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확장되고. 그치. 그래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논리의 확장이 드러나고 있죠. 바로 소나무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까지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논의가 확장이 되고 있죠. 자,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소나무 같은 사람. 그치, 바로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척박한 도시 사람들. 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간다? 열심히. 그렇죠? 소나무와 같이, 그렇죠? 같이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거는 이제 그 뭡니까? 시 중에 보면 성북동 비둘기 알죠? 네. 그 작품하고 함께 연계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북동 비둘기와 같이 이제 보기에 제시를 해가지고 연계하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성북동 비둘기도 뭡니까? 문명의 그런 폭력성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터전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주변에서 사람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남산의 소나무들은 뭡니까? 소강리 소나무 숲에 있는 소나무와는 어때? 달라요. 그렇지. 대비가 되는 존재죠. 그렇죠? 즉 여기서 남산의 소나무들은 그렇죠? 저 바로 뭐다? 자, 문명에 고립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저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솔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실 그렇죠. 바로 일종의 뭡니까? 소나무의 저항. 그렇죠. 그리고 희망.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죠? 자, 더구나 잠깐 소리. 그렇지.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황폐해진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자꾸 문명에 의해서 되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 즉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소나무도 사람도 어떻다? 경쟁하면서 그렇지, 무한 경쟁의 그런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소나무와 인간 모두 그렇죠? 무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아까 앞에서 했었던 무한경제의 그런 비정한 논리를 깨닫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반성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집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가 이거 그렇지, 이것과 호응이 되는 거죠.
그 솔숲이 무서운 해초를 든 선생님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경쟁의 그런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걸 반성하면서 이제 산을 나온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솔방울 한 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솔방울 한 개. 솔방울에는 뭐가 들어있어? 씨앗이요. 그렇지, 소나무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솔방울 한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렇죠?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바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함을 환기해주는 소재라는 거죠. 이러한 소나무의 그 솔방울을 보면서 바로 뭐다? 나는 항상 이런 걸 떠올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주워온 거죠. 알겠습니까? 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거에서 솔방울처럼 희망을 품고 저력을 이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소재나 이런 것이 구절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영국 작품 자체가 좀 그런 성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 2개 남았습니다. 문학은.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부터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시이고 서정시이죠. 성격은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주제는 자,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징은 첫 번째로 청류형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와 그다음에 설득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적 자세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설의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다? 고통을 수용할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 5번째. 또 있어요? 네.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 음률을 형성을 하고 의미를 강조해 주죠. 다음 6번째. 자연문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6번만 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까부터 필기량이 묻어났어. 현대문학들이 그래요. 손목 나올 것 같아요. 손목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얘기,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알겠지? 네. 고전은 오히려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 고전 필기할 때랑 지금 현대문학 필기할 때는 필기량이 확 차이가 나지, 그치?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춘 과부가나 이런 거랑 비교해봐도 현대 작품들이 훨씬 더 필기량이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전은 조금 고정적이고 약간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고전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의 문학보다는 훨씬 더 약간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글만 읽고 어느 정도 내용 파악만 되면은 오히려 작품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전은 이제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도 얘기하지만 그 고전 작품 중에서 양반이 쓴 거에서 뭐 해, 달, 북극성 누굴 상징한다면 뭐 임금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비유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은 고전 작품은 어떤 작품을 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알겠죠? 근데 바꿔걸로 현대 작품들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한글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엔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작가들 제각각의 의미를 막 부여를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을 파악하기에는 현대문학이 더 힘듭니다. 오히려. 알겠습니까?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번역이 된다는 가정하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전문학은 번역만 되면 사실상 내용 자체나 문제도 어렵게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 읽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작품 자체도 오히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보자 합시다. 자,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서, 그쵸?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갈 때 동그라미 칩시다. 그쵸? 됐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바로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한 갈 때는 바로 뭐다? 상처받은 존재. 그렇죠. 인생의 시련 속에서 이제 내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서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라는 거죠.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넉넉히 흔들린다 그랬어. 그치? 네. 그냥 흔들리면 어때? 뭔가 좀 고통받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한 갈 때. 그치? 근데 넉넉히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그치? 굉장히 좀 풍요로운 모습을 느껴지잖아. 그치? 즉, 여기서 넉넉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통을 오히려 의연하게. 그쵸? 바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뿔이 깊으면야. 그러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삶을 지탱하는 힘,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쇠수는 돋거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뿌리만 있으면 위까지 싹 잘려도 어쨌든 새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갈대는 바로 뭐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대의 강한 생명력을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김수영의 풀에서는 이제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먼저 눕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뭡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조금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라는 거에서 여기서 흔들리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뭡니까?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고통을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죠. 그치,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타자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바로 고통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고통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치, 바로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뭡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의연하게 맞서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 이연을 넘어갑시다. 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그렇죠? 부평초 역시 부평초 잎 역시 동그라미 쳐야겠죠. 바로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을 지닌 존재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치? 네. 그래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그렇죠? 그럼 이 부평초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었던 그 뭡니까? 갈대보다 더한 상황인 거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그렇죠? 그러면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울과 등불은 바로 뭐다? 일종의 삶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거죠. 어느 곳이나 이런 것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유사하죠. 그렇죠?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어떻다 무엇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죠. 희망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여기서도 역시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알겠습니까? 네.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갈 수 있다 못 간다. 할 수 있다. 그치, 바로 서리법이라는 거죠. 그쵸?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거지. 지는 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지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목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나타내고, 그렇죠? 일종의 뭐 현실적 고통, 그렇죠?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바로 대꾸와 서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면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한 작품 못 하겠는데? 애매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자가 처해 있는 일종의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뿌리 깊은 벌판이라고 하는 곳은 화자가 바라는 곳이야, 바라지 않는 곳이야? 바라는 거죠. 그렇지, 바라는 곳이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데요. 화자가 지향하는, 지향 아니에요? 지양이 피하는 거죠. 그렇지, 지향하는 공간,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일종의 이상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그렇죠? 여기서도 서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지? 자, 요건 또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자라고 함으로써 굉장히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통에 의연하게 대하는, 고통을 의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즉 고통도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이 불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는다고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삶에서 고통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바로 뭐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잠깐만요. 실망이에요. 아니 슬슬 손목이 약간 있어요. 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안에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건 역시 부정적인 현실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서라도 마주 잡을 손이 하나 오고 있대요. 이 마주 잡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희망. 저 바로 화자와 연대하는 대상인 거죠. 그렇죠? 즉 고통을 함께 극복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좀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실 조금 방향이 틀어진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고통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연대를 하면은 보다 이제 더욱더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정이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장미여가시 하나밖에 안 남긴 했는데 시간상 이건 좀 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장미여가시랑 독서 지문도 들어가죠.
그 16분부터 45분까지 다 하라고 했으니까 독서지문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다 해요 진짜. 어. 쭉 끝까지. 그래서 독서지문도 실어놨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독서지문도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분석할 수 있는 공간 옆에 다 만들어놨으니까. 와 이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이거 진짜 개빡쳐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한 것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다가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